임실인데,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근데 외갓집이 잘 사는 거야. 잘 살았는데, 근데 외갓집에 있는 그 형아들, 동생들은 다 일본에 뭐 와세다 대학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친정살이 하러 온 이 할아버지, 그는 학교를 안 보내줘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하겠나 하는 찰나에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좌파, 동네 형님의 공부시켜준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남노당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남노당에서 임실 연락책을 이제 감당을 하시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인민군이 오게 된 거야. 와서 할아버지는 계급이 높아진 거지. 그런데 3개월 만에 인민군이 북한으로 쫓겨가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한국에서 못 산다.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늦게 출발을 해서 인민군을 따라서 북한에 가서 24년을 북한에서 살면서 높은 계급도 얻었고, 그래서 한 세상 잘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를 입학하라 하는데 그 학교가 간첩학교예요. 남한에다 간첩으로 보내려고 4년 동안 간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북한의 남조선 출신 홍명이라고 하는 부수상이 직접 할아버지를 남한으로 간첩을 파송시키면서 임무를 부여하기를, 너는 전라북도 뭡니까 직책이? 예? 전라북도 직책이 내려올 때, 예. 전라북도 뭐? 전라북도 말하자면 남노당이지요. 그렇지. 거기에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왔습니다.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또 한 가지 충격스러운 것은 뭐냐?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야, 물 여기 들고 서 있어. 옆에. 할아버지는 물 들 힘도 없어. 들고 서 있어. 내 것도 여기 물 한 개 갖다 놔라. 내 것도. 나도 할아버지야. 빨리. 물 갖다 놔라. 너는 내려가거든. 김대중을 도와라. 김대중이 바로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북한에서. 그 내려와서 명령이 뭐냐면, 절대로 남조선에 내려가면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홀어머니지, 홀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딴 여자 어디 가서 도망갔으니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면 안 된다고 간첩 교육을 받았는데, 사람이 이게 엄마는 못 이기는 거야. 인천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엄마를 보러 가서 저 멀리서 보고 돌아가고 하다가 결국은 엄마를 만나서 이제 자수를 해서 전향을 하고 오늘까지 남한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북한에서 24년을 살면서 교육받은 걸로 봐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로. 반드시 북한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주체사상 교육도 받고 간첩 교육도 받고 다 받았는데,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지금 남한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 알아들으셨죠? 예.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예. 이 남조선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여기 나와서 97년간 살았어도 그렇지. 그 내용을 내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숨어서 살고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광 목사님 애국투쟁에 동참하게 되면서부터
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정광 목사님도 이 남한을 척화 통일하려고 그러는 그 학교에서 4년간을 내가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이 남한을 어떻게 하면 적화 통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얘기를 못했어요. 못했어.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조금 기회가 주신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이남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얘기하고 싶어서 뭐냐면 시방 그저께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청원을 해서 좀 어떻게 이 얘기를 좀 해주어야 시방 아마 여기서 남한에서 살면서도 북한의 대남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대남혁명. 적과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자,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 모르지요. 그때 어제 예. 메모해온 거 있죠? 예, 메모해온 예, 예. 거. 그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 그것을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이야, 할아버지 이 기억력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세상에 90년 동안에 그리고 책을요 어마어마하게 써놨어. 왜? 내가 죽으면 이걸 증언할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만한 것을 가져왔어요. 메모한 걸 가져와서 내가 이걸 정강훈 목사님한테 물러줄 테니 내가 죽은 뒤에도 목사님이 이걸 증언을 하시라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른다는 거야.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북한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 뭐인가 하면은 중정했어서요. 몰라. 내가 가지고 온 내용을 뭘 뿐만 아니라 조금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접촉을 할 수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정말로 애국자, 뭐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그러네. 네, 미국에 여기 있잖아요. 요 앞에. 미국에.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 두어 가지 내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말씀. 네, 시작을 하세요. 네. 메모해 놓은 거고.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비밀. 이제 첫째 내가 얘기할 것은 대남혁명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력을 조금 간단히 얘기했죠.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다소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북한에 가서 24년간 살면서 뭐이가 하면은 27살 먹어서 뭐이가 하면은 중앙우체국장도 하고 최신부장도 하고 여러 가지 것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그것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렇지. 북한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이 여기 국정원과 같은 기관에 복무를 했어요. 국정원 같은 데서. 국정원과 같아요. 거기서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정치보위부라고 그랬어요. 정치보위부. 그러다가 내무성 산하에 정치보위국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정치보위부가 사회안전성으로 바꿨어요. 사회안전성. 한 개 여기를 들어오고만 국방부 장관 하면은 그런 장관급으로 새로 됐죠. 그러니까 그게 시방은 잘 그 기관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정보학교를 나와서 하세요. 그냥 말하자면 사회안전성 군관학교라고 그래요. 군관학교.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안하게 말하자면은 정보과
정보 계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인가 하면, 우리 국군이 초산이라고 그런 일이 있죠. 초산군인데, 거기까지 우리 국군이 징계가 해서 압록강까지 갔을 때예요. 이제 그 초산군 사회안전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또. 예? 그렇게 해서, 뭐인가 하면 54년도까지 근무를 했는데, 남로당 숙청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정치보위부 말하자면 거기서 근무하다가 말하자면 박헌영이와 이승엽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숙청을 했죠.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을 숙청을 했어. 숙청이 다 돼. 거의 98%가 전부 뭐냐면은 박헌영, 이승엽을 죄명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숙청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치보위부 사회안전부에 근무를 했는데 초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도 뭐냐면 숙청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성광산이라고 그러는 일을 배치가 돼서 뭐냐면 개성광산에 갔는데 배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도망질해서 나왔어요. 그 기간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자강도당 간부부에 찾아가가지고 뭐냐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면 최신관리처라고 그러는 기관에 배치가 됐는데. 할아버지는 다시 복귀가 됐네. 네? 복귀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뭔가 하면은, 그 최신관리처 노동행정부 지도원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강계중앙우편국 부국장으로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인가 하면, 최신기관에 간부학교가 있습니다, 또. 최신성 간부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그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간첩학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간첩학교. 간첩학교는 4년 동안. 그게 그거, 말하자면은 북한에, 뭐인가 하면 여기서 보내는 간첩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뭐인가 하면은, 반동분자라고 그러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 색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간첩학교에 갈 때에, 그 애들하고, 그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인사시키고 데려왔어요. 그냥 데려왔어요. 그것은, 뭐인가 하면, 그건 나중이고요. 나중이고. 나중인데, 그렇게 북한에서 정치보육의 계통에서 근무를 하다가 말하자면은 중앙당에 소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64년도부터 1968년도까지 4년. 뭐인가 하면 그 학교에 4년 동안. 말하자면 그것이 695라고 그럽니다. 695 비밀 번호인데 695 학교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에요. 4년간 졸업해가지고 바로 뭐인가 하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1968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학교를 가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4년 만에 그게 68년도예요. 68년도에 유월연원회의가 있었어요. 당중앙위원회 유월연원회의. 이제 그 당중앙위원회 유월연원회의라고 그러면은 첫째 주체 사상을 확립할 때 대하여 그 6월 전원에서 토의된 내용이요. 첫째가 주체 사상을
확립할 때에 대하여 두 번째로서는 현 남조선 정세와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두 문제가 토의됐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하고 같은 거죠. 아니죠. 이거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냐면 국민의힘 말하자면은 중앙위원회. 국무회의하고 같은 거네. 장관들끼리 모여서 하는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또 다르죠. 다르고. 국무회의에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당이에요. 당이구나. 그 저 위에는 당 다음에가 국무회의고 입법기관이에요. 당이 최고구나. 그게 말하자면은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라고 그래요. 그런 게 당중앙위원회. 그게 그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 결정이 바로 뭐인가 하면 첫째 주체 사상을 확립할 때에 대하여 두 번째로서는 현 남조선 정세와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북한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것을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내가 동원된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한의 적화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거기서 토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의할 때에 이 남한에 있는 김종태 아저씨요. 통일혁명당사 그거. 김종태 알지? 몰라요? 알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김종태, 김질락, 김질락, 김종태. 그게 바로 신영복이. 신영복하고. 신영복이 우회가 그 통일혁명당 맞아요. 당수가 김종태예요. 김종태야, 맞아. 근데 이제 나 그때 학교에 그때 근무할 때에 통일혁명당 사건이 터진 것을 내가 거기서 느끼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것을. 그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나와서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뭐인가 하면은 비밀 뭐인가 하면은 알을 수 있기 위해서 트란지스타 고주파 뭐인가 하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것을 필요에 의하면은 남한에 있는 KBS나 MBC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마침 들어보니까는 뭐인가 하면은 남한에 통일혁명당 사건이 터져가지고 1968년 8월 28일 8월 24일 내 뭐인가 하면 기억이 시방도 나요. 8월 24일 날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숙청이 된 것을 알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통일혁명당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저를. 이제 내가 요약하자면, 북한에서 해방 후에 지금까지 한국 안에 북한의 지하당 조직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은 김종태, 김질락 요거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주로 다 영천 출신이요. 김문수 지사님하고 고향이 비슷해. 거기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영복, 이 북한에서 한국에 구축한 최고의 지하당이 적발이 됐다는 거야. 적발이 된 것을 한국에서 날라오는 MBC, KBS를 통하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김질락하고 김종태는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당하고 한명숙 남편 알죠? 한명숙 남편. 그 사람도 거의 10몇 년 동안에 같은 사건으로 형을 받았다가 그 사람은 이제 나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전향 안 했다고 보는 거야. 그게 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신영복은 무기징역, 처음에는 사형성을 받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수했다가 20년 감방을 산 뒤에
가짜 전향서를 썼어요. 다시는 간첩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뒤에 신영복이가 뭐라 그러냐. 나는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짜로 썼지 나는 전향 안 했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성공에 대할지요. 거기에 교수를 하면서 얼마나 간첩을 생산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신영복이가. 그 신영복이가 깜빵에서요 글씨 연습을 잘해가지고 소주 이름 있죠. 소주 이름 처음처럼 마셔봤어요? 그 글씨가 지금도 신영복 글씨야. 이거요 전부 청소 다 해야 돼요. 참만 말로 간첩 한심해요. 한심해. 한심해. 그래서 그것을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줄여서 통역당이라 그래. 통역당 사건을 북한에서 들으셨죠? 그냥 그것을 다 그래서, 알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망타진하니까 그거 알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어. 그래서 네. 통역당 사건이 잡히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야. 그 할아버지를 재건 사업이에요. 재건 사업이야. 네. 다시 한국에 내려가서 통역당 같은 당을 만들어라 하고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의 임무를 네. 받고 내려왔는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우리 그 자체가 그 재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재건을 위하여. 뭐이 가면 통일혁명당 그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자격으로 와가지고 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자, 내가. 나도 이게 오늘 처음 정돈이 됐어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고. 할아버지가 온 이유를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내가 말을 못했어요. 못했어. 무서워서 숨어서 사느라고. 무서워서. 통역당이 다 잡히니까 통역당 같은 당을 너가 만들어라 하고 할아버지가 난파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을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 그 체계도를 내가 거의 다 완성하고 있어요. 체계도. 그리고 시방 제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솔직히 이도 교수님 일로 나와. 옆에서 말을 좀 대한민국 거들어줘야 돼. 건국이래 왜냐면 같은 빨갱이니까. 간첩들이 뭐 하면은 의자 옆에 갖다 붙여. 글씨를 그렇게 많이 썼나? 없습니다. 시방 수천 장이 우리 집에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응? 그래서 말하자면은 옆에 앉아.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통역당 사건이 발각돼서 잡히니까 그 통역당 같은 보다 더 센 당을 만들으라고 할아버지를 난파시켰다고. 시켰는데 할아버지는 잡힌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싶어서. 자, 엄마 얘기 조금 한번 하고 지나가자고. 그 인천으로 처음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절대로 엄마를 만나지 말아라. 북한에서 교육받았죠. 엄마를.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 전향이라든가 이제 전향자라고 그래도 하고 망명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수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왜 엄마를 왜 찾아갔어요? 만났죠. 만나러 왜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인가 하면 이 고향에 와서 뭐인가 하면 어머니를 만나지 말으라고 그러는 지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행하느라고 만나지를 못했고 이제 그랬는데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은신할 곳이 없어요. 은신할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있고, 특히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수를 했든, 뭘 했든, 공산주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가 하면 1860년대에 공산당 선언 나온 이후에 1917년 소련에서 10월 혁명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그거는 이제 너아라 TV에 가서 내일 나하고 또 자세하게 또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중요한 것만. 근데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예. 고향을 갔어요? 엄마 만나러? 예. 그 엄마 그 집을 혼자 갔었죠. 혼자? 뭐냐면 간 것이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고향에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 자락이에요. 아하. 거기에 우리 박씨의 뭐냐면은 360년 동안에 집성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옛날 시방 곰치채제 있죠. 이제 글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뭐냐면 처음에 우리 작은 집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작은 집 쌀문까지 들어갔었어요. 작은 집에 쌀이문을 쌀이문을 열고 쌀이문으로 쌀이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거 서 있었는데 호롱볼 호롱불. 이제 그것을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맞아. 불이켜서 뭐냐면 안하게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롱불을 켜놓고 어른들이 방에서 도랑도랑 이야기를 하더라. 얘기가 나왔는데 옆에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듣고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여자 한 분이 나타났어요. 여자 한 분이. 그게 누군지를 모르죠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고. 그때가 저녁이요 낮이요? 저녁이요 낮이냐? 저녁이지. 저녁에. 시방 한 9시. 9시. 근데 여자 하나가 나타났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그게 그게 나중에 알고요 있는데 저희 뭐냐면 사촌 뭐냐면 사촌. 뭐라고 사촌 누나? 아니 누나가 아니라 사촌 재수. 사촌 재수. 사촌 재수. 사촌 재수였었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째 왔느냐고 나보고 그걸래 여기 이장으로 있는 그 탕숙네 집이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구나. 이제 그러니까 온다고 그랬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장을 하고 있는 뭐냐면은 그 양반이 탕수기 했었어요. 오춘 탕수. 그래서 거기 가서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 탕숙을 만났어요. 탕숙을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엄마를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당숙을 먼저 만났어. 그렇죠. 이제 어머니는 모르니까 뭐 만나고 만났더니 당숙이 뭐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당숙이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밤에 그 당숙모하고 탕수하고 뭐다음에 저녁에 자기네들도 고상한 줄 아는가 뭐냐면 그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백숙으로 해주더라니까. 닭을 한 마리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고 하려고 이렇게 뭐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어. 이제 자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좀 새벽에 일어났죠. 근데 당숙은 그때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간 줄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내가 북으로 가던 거라 그냥 그 당시에 얼굴을 보니까 그냥 백지장이더라니까요. 백지장이야. 놀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서너 시경에 일어나가지고 나 갈 테니까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탕숙이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면은, 어머니 만나보고 가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만나보고 갈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뭐냐면은, 작은 집에 아까 내가 갔던데. 거기에
작은 아버지가 숙부님께서 뭐야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냐 하면은 병문안으로 오신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가.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지요. 그렇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병문안 만나려고 어머니가 왔는데 그 병문안 한 집이 누구예요? 병문안 그게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 작은 집이고 이 지방 탕숙네 집은 옆에 집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엄마가 있는 작은 아버지 집을 갔어요? 안 가고 안 가고. 뭐인가 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탕숙이 가서. 탕숙이.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는 이제 들어오는 이제 뭐 참 그때 순간이라고 그러는 건 참 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아들을 보자. 그냥 오자 저를 그러니까 들어와서 올 때에 바로 이 우방으로 보낼 적에 탕숙이 종예비가 왔다. 종예비가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기절해 버려 가지고 엄마가 어머니가 이게 말이 그렇지. 북한에 24년으로 갔던 아들이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그냥 기절해버린 거야. 기절해서 이제 얼마에 깨어났어요. 엄마가 기절했다가.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죠. 그냥 찬물 때다가 머리에다가 해드리고. 우리 엄마도 옛날에 잘 쓰러졌어.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하도 공부 못해가지고 뒤로 낮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만남이라고 그러는 건 그저 말이 그렇지. 그래서 내 말로 그렇지. 첫 마디가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첫 마디가.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인가 하면은 자수를 하라는 거이죠. 자수를 하라. 우선 자수를 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뭐인가 하면은 친정 조카가 뭐인가 하면은 경찰서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자, 여기서 정돈을 하자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딴 여자를 얻어서 도망을 갔다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엄마 홀어머니 모시고 외갓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형제도 없어. 누나도 없어. 엄마 딱 하나야. 근데 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게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인민군 따라 북한에 갔다가 24년 만에 나타났으니 엄마의 심정이 어땠냐. 전라북도 사람들이 내가 그때에 아는 8,700명으로 등록된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8,800명인가. 남로당 말이죠. 그래서 남로당에 등록된 사람이 8,700명이란 말이죠. 전라북도에. 응? 남로당에 등록한 남바가 몇 번이라고? 내가 네. 아니 8,700명이라는 숫자가 전라북도에 있는 남로당 당원들 숫자가. 그것이 나중에 아까 요전에 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장봉도. 장봉도 알아. 장봉도가 그걸 다 알고 있거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죠. 그렇지. 같은 고향에 있는 선후배도 북한에 같이 올라갔는데 전라북도 남도에 8,700명이 남로당으로 등록돼 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인데. 맞아. 틀림없는. 그게 정확하니 그것이 통계가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전라북도 모임 가면은 월북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친구가 모임 가면은 먼저 여기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의 친구가 형이 먼저 월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전라북도 임실에 와서 임무 수행을 2년 마치고 북한으로 다시 올라간 거야.
올라갔는데 그 형님이 예. 가르쳐 준 거야, 할아버지한테.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용들을. 내 말은 인수인계야, 인수인계.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대남 정보를, 정보국에 맞아. 책임지도원으로 여고 왔다 가고 난 뒤에 이제 난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당에 소환돼 가지고 대남 연락국에 소환돼 가지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전라도가 좌파로부터 못 빠져나온지 이유를 알겠죠. 8,700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전라도는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뒤집을 수 있어요. 예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전라도는. 그래서 엄마가 자수하라고 했어요. 예, 자수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인가 하면, 그게 자수하고 가지 말으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답변이, 어머니, 그것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고, 응? 오래오래 사시고,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다시 재회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자수를 시키면은 내가 살을 사람이 아니라고,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리든지 하지, 뭐인가 하면 내가 살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권총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권총 가지고 있었구나. 권총 장탄 다 해가지고, 그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과정을 뭐, 전부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 얘기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그러면은 너 가지고 총 있는 것까지 알더라니까. 나 죽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으로 차라리. 그래서 내가 뭐인가 하면은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어머니가 오래 살고 나도 살아서 재회할 수는 있으면은 어머니하고 나오고 만날 수 있지만 나를 자수시키면 나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헤어지게 됐어요. 이제 헤어질 때에 아침에 몇 시에 헤어졌어요? 그때 그런 게 뭔가 하면 한 먼동이 다 이제 먼동이 텄어요. 틀 때. 터가지고 어머니가 뭐니까 새벽이니까 그 동네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논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나는 오두지라고 그러는 데를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다 어머니가 그대로 서 있더란 말이에요. 가면서 보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서 있고. 이제 그래서 난 제일 정상 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엄마가 그대로 서 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계셔서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서. 그 옆에 숲으로 약간 빗겨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몇 분도 안 됐겠죠. 그래서 다시 나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엄마가 빨리 들어가라고 숲으로 숨었다가 다시 나와보니까 엄마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아무리 간첩 교육을 해도 피는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일타로 헤어졌고, 헤어졌죠? 엄마하고 헤어졌지. 아침에 헤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나중에 어머니는 관천으로 갔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어요? 나는 전주로. 전주로 해가지고 그저 주로가 남은 전주 뭐인가 하면 일이 멀리는 이제 서대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그때 경찰들이 안 잡았어요? 경찰들이? 뭐인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지방 마음이 숭상숭상한 거예요. 아, 그렇지. 나와서 보니까는 그냥 막 쌀 파는 집이 뭐 보면 말이야 그냥 이렇게 쌀 파는 집이. 싸놓고 팔고 있는 어. 그런 것도 목견했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그런 현상들 다 인천에 봤고. 도착해서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고 예. 북한에서 입고 온 옷을 바꿔 입으려고 벗어 네. 제끼고 네. 그 옷을 버스에다가 인천에서 버스에다가 버리고 네. 한국에서 산 옷을 갈아입고 서울로 오는데 북한에서 교육받은 하고 다르더라 이거지. 북한에서는 뭐라고 교육받았어요? 남조선에 다 거지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은 뭐인가 하면은 출발하기 전에 홍명희 부수상 당 비서까지도 뭐인가 하면은 북한 남한에는 많은 비닐로 비닐 제품들이 그때 그렇지. 여가 많이 비닐로. 발전되어 있거든. 그게 인천 송도 여기 나가 보면은 비닐로가 많이 발전되어서 그냥 실업자들이 그놈을 깔고 투르내 있는 것을 내일 아침이면은 볼 것이다. 포기 들 곳이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들이 근데 그런 것을 와서 보니까 뭐인가 하면 느끼지를 못해서요. 비닐을 깔고 투르내 있는 실업자가 보이지도 안 했고.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심이 생겼어. 뭐인가 하면 말이야. 근데 빼딱구두는 뭐야? 빼딱구두. 빼딱구두. 그냥 이제 인천 송도역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그냥 그 빼딱구두에다가 그저 뭐인가 미니스커트 이제 이렇게 입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눈이 휘둥그러지 정도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입고 온 것은 뭐인가 하면 긴 뭐인가 하면은 오바를 입었거든요. 그때가 그 놈을 인천 지하 상가에 가서 뭐인가 하면은 그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는 벗어버려가지고 싸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오면서 그 선반에다 놓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근데 할아버지 그때 오신 때가 계절이 몇 월 달이었어요? 몇 월 달? 몇 월 달? 10월 달이. 10월 달에. 네, 10월 달 왔는데 여기서 잠깐 네. 할아버지가 파송된 것은 통역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통역대 김종태, 김진락, 그 다음에 신영복, 그 다음에 한명숙 남편, 박성준. 네, 박성준. 그 통역당이 이제 잡혔단 말이야. 잡히니까 할아버지를 다시 보내가지고 통역당 같은 것을 재건하려고. 재건 사업. 통역당이 어떻게 된지 우리 한번 알려줘야 돼. 통역당은 1968년도에 지금 돼 있는데 통역당은 이제 김종태라는 사람하고 김진락 서울대 출신입니다. 사촌간이지. 예. 네. 서울대 출신을 포섭해서 당시 서울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통역당에 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신영복도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거든요. 당시 이제 그 육군대학의 교수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박성준은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에 이제 그 통역당에 가담했고요. 한명숙은 이화여대생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그 통역당은 우선 이제 혁명 조직인데 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조직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당은 최고라고 해서 VO라 해서 벵가드 오가니제이션이라 해가지고 최고 전위당이라 그러고요. 그 밑에 이제 이석기 같은 RO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옛날 저 같은 RM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조직이 있는데, 최고의 정수분자로 구성된 겁니다. 이제 하나, 우리 선생님이 북한에서 받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은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데요. 그 김일성의 이름을 쓴 대학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대학. 그러니까 당시 간첩이란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한 게 간첩이 무슨 그 테러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최고의 엘리트 사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면
남쪽에 와서 올 거예요. 예, 최고의 엘리트를 교육해야 되거든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야. 그리고 지금 전남 도당위원장으로 책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차관급 이상이거든요. 차관급 이상이.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이미 그 도당위원장을 발령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임무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일망타진된 통역 말고 당시 다른 선이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그 그렇지. 제가 아까 맞아. 물어본 게 8,800 그걸 물어본 맞아, 건데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여관측 김동식한테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자, 들었더니 거기서 그래서 통역당이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예. 이제 일망타진됐는데 근데 복선 조치를 해가지고요, 목사님. 항상 당을 건설할 때는 1선이 있으면 2선을 숨겨둡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지한테 북한이 부유한 것은 숨겨진 당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근데 예. 김종태는 결국 사형당했지. 상임당했죠. 김진락도 사형당했고. 예, 예. 근데 그 김종태, 김진락이 북한에 지금 기념관에 보관돼 있죠. 그렇죠. 그 자기들 예, 사형당한 예, 예,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영복은 예, 예. 사형으로 판결받았다가 무기로 무기로 됐죠. 감면돼서 20년 감옥 살다 나왔는데 예. 신영복이란 예, 말이야. 예. 이 사람을 놓고 문재인이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것을 왜 문재인이가 실수로 한 말이 아니야. 작전적으로 한 말이라고. 바로 그 신용복을 내가 가장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다. 라고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언했다면 뭐냐?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선언이야. 그럼요. 대한민국은 내가 틀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통역의 예를 들면 최정상이 있던 사람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경찰, 검찰이 바로 문재인을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아니 간첩이요 틀림없는 거지 그냥 왜 그놈을 가만히 놔둬? 아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애국자들 분이 예? 아 그냥 연명으로 해가지고 뭐가 하면 뭐야 윤석열이한테다가 편지를 내세요 좀. 편지를 내라고. 틀림없는 이 간첩이에요. 아니, 틀림없는 신영복은 간첩. 말지에 제가 이미 자, 그 다음에 신영복은 말지에 이미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통역당 때 가졌던 사상을 한 번도 버린 적 없다고 이미 그렇죠. 자기가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통역당이 이제 잡히니까 그걸 재건하라고 할아버지를 보냈는데 예, 할아버지도 엄마를 만나고 나서 무너지니까 예,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없죠. 뒤에 또 당을 새로 만드는데 예. 아까 말한 공주에 맞선 김동식. 예, 김동식이가 김동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차까지 그냥 뭐 그러니까 물고 부여- 늘어지는 부여관적- 거야 저놈들도. 부여관적 김동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 자기가 이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이름을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교육받을 때 전설적인 여자 간첩이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여자 간첩이 한국에 내려왔습니다. 간첩 임무를 받고 그 임무는 뭐냐면 할아버지와 똑같은 그 통역을 재건하라는 임무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 여자 간첩이 자기 이빨을 다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빨을 전부 뽑으면은 얼굴 형태가 바뀌거든요. 아. 그러니까 못 알아보게요. 그래서 김동식 얘기로는 그 간첩이 통역당을 재건하고 올라가서 북한 내에서 영웅칭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다시 간첩을 내보내서 여자 간첩을 내려보내서 그다음에 민중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민중당에 대해서 자 계속 북한은 잡히면 또 하고 잡히면 또 하고 안 잡혀도 또 복선으로 계속 구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이 민중당이었어요. 민중당이 자, 민중당의 수장은 이재호 장로님 맞죠? 그렇죠. 예, 이재호, 형식적 수장입니다. 예, 그게. 김문수, 예, 예. 그 다음에 송영길, 뭐 그때 장기표도 있었나요? 장기표,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이부영도 있었고 뭐. 이부영도 있었고 예, 예. 이동호도 거기 없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당시 이제 학생운동 그러니까 이재호랑 친했고 저는 이제 전대협 뒤에 배우 조종하고 자, 있었고. 그래서 예.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이선실. 이선실이가 내려왔죠. 직접. 이선실은 북한에서 계급의 순서가 15위입니다. 15위. 예. 15위 장관이죠. 예, 예. 이 장관급 이상입니다. 총리급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을 통하여 제일교포를 통해서 위장이 들어와서 있어요. 예.
전주에 죽어서 없어진 여자 이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요. 내가 그 여자다 해서 정식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이선실이가 북한의 15위 직접 내려와서 서울에 살면서 이 김문수를 포섭하고 이재호를 포섭해서 민중당을 건설하는데 그게 왜 깨졌고 왜 잡혔을까 그때? 이선실은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어요? 이선실은 안 잡혀서 북한에 올라갔어. 김동식이가 데리고 북한을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네. 기억났어. 그래서 이제 김문수 지사님한테 내가 자세히 들었거든. 김문수 지사님이 이제 민중당을 만들었는데, 이재호하고 송영길하고 다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온 제일교포라는 여성분이 예. 돈을 많이 도와주더라는 거야. 냉장고도 사주고, 필요한 걸 다 사줘서, 진짜 좋은 여자인 줄 알았대. 일본에서 오신 분이. 제일교포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부여 간첩 김동식이요. 김동식이가 잡혔는데 김동식이가 잡힌 그 서류에 보니까 바로 김문수, 이재호 사람들이 북한에서 만든 당이다 하는 것이 간첩에 의해서 드러나니까 이선실이가 북한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15위가. 이해가 됐죠? 아니, 근데 팩트는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제 이선실은 여기서 10년간 남한에서 있으면서 정치 사업을 잘 하다가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임무를 다 마치고, 왜냐면 이미 다 남한에 아니, 내가 예. 박대규한테 들었는데, 국정원한테 김동식의 거기서 흔적이 나왔다. 흔적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뜨거워해서 이선실이가 북한으로 도망갔고, 예. 그래서 이선실이가 북한 도망가서 국정원에서 밝히니까 김문수하고 이재호 장관이 뭐냐, 우리가 간첩 조직한테 속았구나 해서 그 당이 그것이 깨지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지요. 간첩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남조선의 공작을 만든다면 할아버지가 재건하라고 했던 그 당, 통역당 같은 당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까 없을까?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개가. 내 말은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그래서 내가 깜빵 3번 갔다 왔다니까. 내가 여러분 그냥 간지 알아요. 대한민국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으니까. 끝났다니까. 대한민국은 간첩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데, 통역당 같은 거, 할아버지 재건하는 당, 그 다음에 또 시작하다가 이선실 때문에 무너진 민중당 같은 당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짐작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미치겠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눈물이 나잖아. 나는 연계로, 엘리사처럼 연계로 다 보는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보면 다 보여버려.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어차피 망한 거 나라.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뭐냐? 자유마을 할래 안 할래? 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간첩장들을 싹쓸이 해버리대. 싹쓸이 해버리대. 아멘. 싹쓸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놈은 간첩이다, 이놈은 간첩이다 하는 것을 97살 되는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줘도, 할아버지가 저놈 간첩이야, 저놈 간첩이야 가르쳐 줘도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이 파송을 받을 때 내려가서는 김대중을 도와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 김대중을 저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어놓고, 할아버지가 직접 파송을 받은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는데, 그 임무를 받았어요. 임무를 받았대. 임무를 내가 알고, 김대중이라고는 자체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문제를 못 일으켰냐?
이미 벌써 확대된 간첩, 고정간첩, 동조간첩이 대한민국의 절반인 거예요, 절반.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는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힘에 이미 벌써 우리가 진 거예요, 힘에 졌기 때문에 다 알고도 저 간첩 체포를 못 하는데 반드시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국민이 지금 절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버벅거리는데,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뭐냐? 윤석열이가 간첩을 잡기를 시작했어요.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간첩들을 윤석열이가 잡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리부터 잡기 시작했어. 제주도, 창원, 또 지역별로 대장들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진짜 나는 의심스러운 건 뭐냐? 이선실보다가 훨씬 북한에서 계급이 앞에 있는 사람, 북한에서 10위권에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서울에서 지휘한다고 보는 거야. 나도 들은 말로 롯데호텔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문재인 시절 때, 왜 같은 편이니까 롯데호텔에서 캠프를 치고 총 지휘한다는 것을 난 들은 적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1200만 기독교인들이요, 30만 목사들이요, 25만 장로님들이요,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 일어나서 일시에 체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국민대회가 6월 6일 날입니다. 6월 6일 날은 정말로 강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도 우리 편인 과거에부터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전두환 때는 민정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정당, 이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살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당을 도와주려고 거기에 당원으로도 다 들어가서 도와준다니까 이 새끼들이 우리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필요 없어. 우리 다 나왔어. 이제 나와서 우리는 자유통일당, 조영기 목사님 만든 이 당으로 우리가 1000만 명 이상이 가입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 자 이제 내가 열받아가지고 좀 소리 질렀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주에 와서 활동하면서 주로 잠은 어디서 잤어요? 잠은 어디서 잤냐고? 잠은 주로 가 여관에서 잤어요. 여관에서? 그냥 이제 좋은 고급 여관에서 자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빨이 여인숙에서 자보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돈 얼마 가지고 왔어요? 돈 얼마 가지고 왔나요? 남조선 돈. 그때 돈으로 40만 원인가 가지고 와요. 그때 돈으로. 아, 그때 돈으로 40만 원. 그때 40만 원이면은 소 한 마리에 좋은 거 뭐가 1만 원. 맞아. 소 한 마리에 2만 원 갔을 때 맞아. 그때 40만 원 가지고. 40만 원이면 큰 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둘이 짝으로 내려왔지. 둘이 한조. 예. 한조가 내려왔는데 둘이 왔어요. 2인 1조로 공부할 때는 나 혼자 방송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4년간. 4년간. 그래서 거기를 한 2년간 졸업한 후, 졸업이 아니라 2년간 하고 난 뒤에 합류가 됐어요. 합류가 됐어. 그래서 2인 이제 1조 할아버지 2인 1조로 2인 1조 내려온 사람도 같은 고향 사람이야? 예. 아, 고향 사람. 임실 출신이야? 임실 나이는 누가 더 많았어요? 그 사람이 더 많았어. 많았어. 근데 내가 다 도당의 연장이고 그 사람은 밑에야. 계급 밑에. 할아버지는 내려가.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위에고
할아버지가 도당위원장이고 그 사람은 그 밑에고 밑인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하고 그 같이 한조 있죠. 같이 내려온 그 나이 많은 사람 한조 그 사람한테 서로가 둘이 비밀 얘기를 다 해요, 안 해요? 안 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같은 존재도 정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면 서로가 뭐에 가면 임무도 달라. 줄 적에 줄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의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에다가 최고의 임무인 김대중을 도와라. 도와라 했는데 그것만 해도 아니 근데 그 형님한테는 김대중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북한에서 안 했죠. 안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인 거야. 그러고 뭐인가 하면 고정간첩. 예? 내가 고정간첩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남에 와서 고정간첩을 만들러 온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고정간첩을 만들러 온 사람이야. 만들러 온 사람이야. 고정간첩이 아니고 할아버지는 직파간첩이야. 이제 내가 도당위원장으로 확인했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고 하나를 만들어야 해요. 자, 근데 할아버지 그래서 와서 고정간첩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뭐인가 하면 뭐인가 하면 고정간첩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나보는데 자격이 없더라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3명쯤 돼요. 3명쯤. 3명. 네. 그래서 결국은 엄마 때문에 이제 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그 같이 온 그 간첩이잖아요. 같은 조.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냥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댕기다가 보니까 접선 일자를 똑같이 댕길 때는 없었어요. 없어. 광주인가 갔을 적에는 둘이 갔었지만 대체 뭐인가 하면은 단독으로 활동을 하는데 접선 날짜를 정해요. 가끔 가다가 접선 날짜는 그게 오늘 여기서 맨날 만났다고 그러면 다음 날짜는 예를 들어서 남원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아니 그건 수시로 만나. 접선을 해서 만나는데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해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고? 뭐인가 하면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가족을 뭐인가 하면 탐지하기 위해서 집까지 다 알고 왔어요. 저기서. 고향의 집까지. 그래서 나하고 둘이 그 집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확인을 해놓고, 뭐인가 하면, 서대전역에서, 말하자면은, 변소, 화장실. 좌에서부터 두 번째 변소 앞에서 서대전 4시에 만나자. 화장실에 좌에서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뭐인가 하면 이제 갔는데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뭐인가 하면 순시를 나왔어 대전에.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4시에 나는 정확히 1초도 어김없이 갔는데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화장실에 좌에서 두 번째 칸에 적은 화장실에 둘이가 동시에 들어가? 한 칸에 둘이 들어가? 아니 그 앞에니까.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대전에 순시를 하러 오는 바람에 경찰이 쫙 깔렸지. 꽉 깔렸으니까 나는 상관없었는데. 괜찮은데. 상관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냥 대전 시내 뭐에 가면 서대전 다니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뭐이가 하면 안 나타났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건 접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그러면 만나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그렇구나. 다음에 만날 약속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러면은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없어요? 그 후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만났어? 이제 대전에 뭐냐 영시 없이 본 열차 있죠. 목포 대전발 영시 50분. 영시 50분. 그렇지. 노래 한 번 불러봐요. 그놈을 타러 나갔어요. 아, 대전발 영시 50분을 이제 그 실패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이가 하면은 자수할 것이라고 그러는 것을 이제 기정 사실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 계기가 된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차수를 해버려야겠다. 이런 놈하고는 같이 활동할 수 없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열차를 타러 대전역 안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가는데 그 말하자면은 그때 뭐냐면은 내 심정이라고 그러는 건 뭐 참말로 어렵습니다. 판단이. 예? 참 말이 아니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여자하고 대전역으로 가는데 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간첩이 그 그림 그림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건 그러니까 간첩이 여자한테 빠져버렸네. 예? 여자한테 빠졌어. 그런 것이 아니라 처예요. 쳐? 아 원래. 근데 그 사람 처고 만나가지고 거기를 왔던 분에 아니 근데 그 분은 북한에서 결혼해서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그 결혼했어요. 거기서 애가 둘이가 있는 사람. 북한에서? 건설 사업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간첩은 그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여기 천주에 사는 부인이라니까요. 전주에 사는? 그러면 북한에 갈 때 이미 결혼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의심을 한 거야, 이제 왜? 아, 이놈이 진짜 부인하고 자식을 찾아가지고 같이 가는구나 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거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래서 할아버지도 엄마도 만난 기분에 이제 내가 얘기했고, 해서 나도 자수해야겠다 하고 군산에 자수하러 갔어요. 일이. 자수를 하러 파출소에 가는데 파출소 경찰이 나쁜 거야. 와서 너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나는 북한의 간첩이.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뭐이 가면은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수는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쉽사리 그 경찰서 앞 파출소를 못 들어가겠더라니까. 그래서 가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들어가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이 가면 주로 뭐이 가면 여관에서 사서 임금이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내가 임금 오면은 내가 해석드릴게. 차라리 여관방에 있다가 검거돼서 잡혔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파출소에 가까이 가는데 그 경찰이 잡아가지고 야, 내가 너를 잡았어. 그래서 그놈아가 진급했죠. 그냥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북에서 왔다. 북에서 왔다. 그리고 그 경찰 그놈한테 얘기했는데 그놈이 수갑을 채우려고 그러거든. 수갑을 내가 왜냐하면 경찰들은 공로를 끼쳐서 진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수하러 오는데도 수갑을 채워서 이거를 내가 체포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진급이 되고
할아버지는 징역을 10년 살게 됩니다. 10년을 이게 이게 자수를 했는데 이놈들이 했는데도 그렇게 안 받아주고. 나라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얘기예요. 이놈의 대한민국이 이거 망하려고 지랄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랄하고 그렇게 그랬더니 틀림없이 시방 야단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 말 이제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광주 교도소에서 있었죠. 네. 10년 동안 있을 동안에 네. 광주하고 어디 있었어요? 광주, 근데 전주. 여기서 1심에서 뭐인가 하면 사형에 무기 일심에서 사형.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해가지고 이제 항소해서? 거기 가서 살았는데 그때 뭐인가 하면 신영복이랑 나하고 같이 살았어요. 내가 잘 알아. 광주 교도소에는 그놈 그래가지고 사상범이야. 79년도 내가 가석방될 때까지 광주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특사에서 그러면 그때의 사상범이 광주에 살았던 네. 광주 있었던 간첩 내지는 사상범이 몇 명이나 살았어요? 말하자면 전역한 사람이 102명이 있었어요. 전향한 사람이 여러분 그 숫자 정확해요. 102명이 할아버지도 그때 전향했어요? 전향했냐고? 할아버지도 광주 교도소에서 전향서 썼냐고? 전향했지 어디 그렇게 이제 친역을 살았어도. 근데 문제는 근데 내가 친역을 살아도 그것은 뭐인가 하면 내가 취소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 그냥 그런 사람도 나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102명이 있는데 102명이 전향을 했는데 전향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 중에 두 분 나오고 구례에서 살던 사람인가 그 한 사람이 식당 지도원을 했어. 자, 여기서 보세요. 그 근데 당시에 광주 교도소에 있었던 간첩만 102명이야. 그러면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광주 안에는 고정간첩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 사람이 102명인데 102명밖에 잡힌 사람만 102명이야. 그런데 나중에 전향각서를 쓰고 나왔더니 할아버지하고 구례 출신만 진짜 전향을 했고 나머지는 전향을 쓰고 나왔는데도 나와서도 간첩 활동을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102명 중에 2명 할아버지하고 2명 빼고 나머지는 계속 전향을 안 했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살면 그 사람들은 광주 사태 일어날 때 활동을 할까 안 할까? 내가 광주에서 시민군한테 총을 쐈던 사람들은 절대로 광주 시민이 아니고 고정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고 뭐잉하면 그 전향한 사람의 그 실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잉하면 20년, 30년, 40년 살은 미진왕자, 미진왕자가 64명이 있었어요. 근데 64명 중에 1명은 김영삼이 그저 북으로 보냈고 한 명. 그 다음에 64명이 남아있는 것을 김대중이라는 놈이. 그 놈이 미진왕자 사상도 전향하지 않는 놈이 63명을, 그놈을 가출옥해가지고 북으로 보냈어. 북으로 보내가지고 북에서 63명을 전부 다 공화국 영웅으로 다 만들어낸 놈이 김대중이에요. 그 놈이 시방 어쩌다고요? 5.18이라고? 예? 아이고, 그 놈이 5.18 영웅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5.18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존재가 없어져 버려. 안 돼. 여하튼간에 5.18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자, 문재인이라는 놈 요놈 죽이지 않으면은 안 돼. 대한민국은 없어. 없어. 대한민국은 없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 몇 명이라 했지? 북한 64명이요. 64명의 64명. 이거 그럼 보내는 것만 해도 미전향입니다. 역적이지. 미전향 장기수야. 김영삼이는 이인모라고 하는 한 명을 북한으로 보냈고, 그 사실 나라가 무너진 그래서 난 것은 김영삼이라는 놈도 그놈 대통령으로 안 봐. 나는. 사실 이 나라가 무너진 거는 김영삼 때부터 무너진 거야. 김영삼 때 취임사 연설할 때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이게 무너지게 된 결정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어떤 미국과의 동맹을 말하는 거야.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게 김영삼의 취임사요. 그리고 이 인물을 북한에 보냈다 이거야. 보냈는데 김영삼은 그 후에 김대중하고 싸운 걸 보니까 김영삼은 알았어요. 김대중한테 사기당한 걸 알은 거야. 나중에 알은 거야. 왜? 김영삼 친엄마가 간첩한테 살해됐거든. 김영삼의 친엄마가. 그러니까 북한은요, 한국에서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여요. 근데 정광훈은 왜 안 죽이느냐? 죽이면 북한이 손해볼까봐. 아니, 나를 죽이면 내란이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 아씨, 왜 이래, 이것도. 아니, 나를 죽이면 한국에 있는 간첩들은 싹 다 죽어. 그래서 쟤들이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 네. 근데 이렇게 재단식으로 가니까 좋고 그러는데 내가 이 얘기할 기분을 말을 못해서 그냥. 그거는 내일. 내일에 전국에 엄청나게 와요, 내일. 그거는 아껴놨다가 내일. 아이고, 나 시방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몇 그렇지. 마디라도 이렇게.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너무 이거는 아까워서 아까워서 내일 공개를 하자고. 내일. 어디 거기서요? 아니 여기서. 그렇지. 아, 그러면 좋네. 내일 오시는 분들. 그러면 좋아. 근데 저거 미국에서 오신 분, 내가 그거만 아니, 내가 한두 마디만 하자. 아니 근데 미국에 얘는 이따가 방에 가서 얘한테 직접 해도 되고 미국에 여기 많이 와 있거든.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 얘는 미국에 자기 마음대로 못 가. 내가 가라 그래 가. 신은미 알아요? 신은미? 신은미. 아, 그 얘기 하려고. 아냐고요. LA에 신은미 있잖아, 간첩. 북한 갔다 오네. 신은미. 어. 그래서 지방 위장해가지고 뭐인가 하면은 여기 이민을 위장한 간첩이요. 틀림없는. 예? 저 이은영 너도 좀 의심스러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위장한 미국에 가 있는 위장된 이민으로 위장된 간첩들이 시글시글이. 신은미- 만약에 그거 미국도 트럼프란 놈 나 안 좋아해. 트럼프란 놈 안 좋아해요. 맞아. 다른 대통령 다 좋아하는데 트럼프란 놈은 나 싫어.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저 트럼프가 그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못 들어봤죠.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서방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세상이고 보수가 보수를 잡아먹는 세상이 됐어. 예? 알아요? 보수가 보수를 잡아먹는 것이 딱 세월호 사건 때 뭐인가 하면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죽이는 그거도 시방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예? 아, 우리 이렇게 애국자이신 말이요. 그러면 뭐인가 하면 우파가 천하통일되었다는 것이 천하통일가 한 것도 아니에요. 실질이거든. 아, 근데 저놈이 뭐예요? 김재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도 그러지만 그 뭐냐면 집권당이 그렇지. 예? 국민의 집권당이 뭐냐면 이런 애국자를 뭐인가 뭐 극으로 뭐라고 모는 놈이라고 그러면은 그놈은 나는 급자라고 그러는 급자. 뭐냐면 이런 애국자를 뭐냐면 극으로 몰아듣는 놈은 틀림없이 그 급자나 말아.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약간 이제 아껴두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예, 예. 이 자리에서 예. 다시 또 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전국에서 이제 다 몰려오는데, 자, 우리 할아버지 박수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고, 잘 조심해서 잘 모시고. 오늘 가장 그 충격스러운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5년 동안에 신영복, 통역당 같은 이런 당이 수백 개가 새로 생겼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선실 같은 북한의 15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 맘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동호 교수님 다시 나와봐봐. 심지어 북한의 간첩들이 국정원까지 먹어버렸어. 우리나라 국정원의 상황실장 누구야? 이동호 교수님. 박영희 친구 아니야? 누구요? 박선원가 누군가 박선원요. 그렇지.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일본에 있는데 일본 행적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일본에서 한번 누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노무현 때 이 친구가 안보 비서관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안보 핵심이거든요. 안보 비서관이. 그 자리에 얘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김성규 장로님이 나한테 말해줬거든. 저놈은 의심스러운 놈이라고. 근데 의심스러운 저놈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운동권 핵심이었거든요. 연세대학교 김성규 시절부터. 장로님이 알려줬다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 핵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조실장이요. 기조실장이면 국가로 말하면 총리요, 총리. 그러니까 예산, 인사 다 담당하는 게 기조실장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북한한테 정보를 넘겼어, 안 넘겼어? 그래서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야. 이 책임은 이동호가 다 져야 되는 거야. 내일도. 전 박선원 배우는 아닙니다. 따 떨지 말고 내일도 10시에 요와, 알았죠? 와서.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동호를 괴롭혀야 되니까. 알았어. 자, 이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저녁에는 서쪽에 해가 지니까, 마치 대한민국과 이 국가가, 지구촌이 정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영적인 엘리사의 눈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원위치로 돌이켜야 돼요. 문재인, 이재명을 체포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한 12,000명은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12,000명 정도는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하는 기준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한국보다가 북한을 더 좋아하면 돼, 안 돼? 이건 바로 체포해야 돼.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면 돼, 안 돼? 체포해야 돼. 북한의 핵무기도 괜찮다. 통일되면 우리 거니까 이놈은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체포해야죠.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놈, 프랭카드 다시 한번 보여보세요. 전향할 기회를 물려줘야 돼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건 윤석열이가 이끌어가는 주제야. 연방제 적화 통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놈,
그 다음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문재인 이재명이야. 이것에 관하여 전향할 기회를 주고 이거는 곧 북한에게 나라를 넘겨준다는 구호다. 그럼에도 너는 주한미군 철수를 동의하냐? 할 때는 바로 체포해야 돼. 수십만이 되든지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황교안 박사님 나오세요. 이거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지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광주 사태를 가지고, 광주 사태는 말만 해도 처벌받도록, 아니, 광주 사태가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명단을 까야 될 때 아니야. 빠지를 달고 다녀야지, 빠지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광주 교도소에 있었던 102명 중에 진짜 전향한 사람은 할아버지하고 구례 출신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오니까 똑같은 간첩짓을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주 사태 때 가만히 있었겠어? 파출소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그것도 초창기에, 그 후에는 광주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막 보내가지고 뒤따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시장 무기고를 턴 사람들은 100% 간첩이에요. 100%. 일반 광주 시민들은 무기고를 털 발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광주에 있었던 사람만 102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작전적으로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듣고 작전에 따라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 후에 일반 시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뒤따라서 우르르 가지고 파출소에서 총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지만, 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5천 몇 명이요.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 중에 칼빈하고 M1을 총을 파출소한테 뺏은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5천 몇 명이라고. 5천. 그러면 들어보세요. 어제 그저께 누가 나한테 제보했어.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파출소에 무기를 뺏어서 탈취한 5천 몇 명은, 그것은 합법이요, 위법이요? 그냥 주먹으로 데모하고 주먹으로 뭐하고 화염병 던지는 거, 그런 건 괜찮지만은 무기를 탈취하여 무기를 가지고 총을 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처벌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고 있다고. 이 무슨 대한민국, 이거는요, 김학성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헌법학자가. 정말 말이에요. 대학에서 강의만 하면 단지 알아. 정말. 이 새끼들은요, 다시 체포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넘기려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말 자체를 못하도록. 왜? 이거는요, 북한의 짓이지. 아니 보세요. 공풍선 날리지 말라는 법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학이 못 만들도록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광주 사태를 말을 하면 처벌한다는 이 법도 북한이 지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라이요. 왜? 이 정체를 알면은 북한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할아버지하고 대화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광주 가서요, 그 발언할 때 굉장히 내가 즉흥적인 사람 같지만, 사람들이 그래 날 보고 막말하고 막 대책 없이 말을 막 한다 해도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에요. 내가 일부러 실감 있게 하려고 해서 그러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요. 내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더 탐사팀 권지연 기자님하고 내가 인터뷰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그래 돌발적으로 목사님이 대책도 없이 막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달 전부터 계산에 다 넣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어보라 이게. 얼마든지 물어보라. 내일 우리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하는데 10시에, 오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10시로 당기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모든 기자들, 뭐 KBS 좋고 종편도 좋고 유튜브 기자들도 다 오세요. 다 오셔서 권지현 기자가 물은 그보다 더한 질문을 나한테 다 하세요. 얼마든지. 나는 증인을 딱, 황선영 딱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 충분히 어떻게 됐는지 내가 황선영을 내가 딱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 내가 소선옥도 오라 그랬어. 속도 오라 그랬어.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지. 당당하게 다 오라 그랬어. 근데 이제 참 우리 황교안 박사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광주 사태가 정말로 진실이 무엇인가 하고 매주마다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자료를 캐고 봤더니 한 주일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 그 자료 좀 먼저 올려주세요. 그렇지. 예, 끝나지 않은 5.18 43도를 맞이해서 여기에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할 테니까 빨리빨리 잘 들으세요. 요약해서 할 테니까 이 광주 사태 저는 이제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그 내용상의 언어가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지 더 다른 건 없었어요. 일단은 광주 항쟁의 문제점에 두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칼빈총에 맞은 사람들 28명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공수부대가 칼빈총을 가졌느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어르신 말씀대로 광주에 과연 고정간첩이 있었는가, 자생간첩이 있었는가, 이거를 제가 지금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하신 거를 제가 다 입증을 좀 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KBS에서는 2명에 대해서, 이게 M16으로, 계엄군한테 죽었는데, 이게 왜 칼빈총으로 죽었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계엄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칼빈총으로 쏜 걸 만들었다, 이렇게 조작했다, 이렇게 방역을 했어요, KBS가. 그러나 그 당시에 계엄사는 한 명도 시체 검시하는데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광주지검에서 이거를 의심받으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해달라. 의사들한테 부탁을 해요. 당시 조선대병원 의사가, 의사가 다른 감시원들한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도 의심받고 다 망신당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들이 경찰관, 군의관, 의사, 또 검사, 이렇게 입회를 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입회를 해서 시체를 검사했는데 그 당시 광주 사태라는 너무나도 험악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체 부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체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의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받기가 너무 긴박해서 할 수 없었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결정한 것이 일단은 사입구와 사출구만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총이 쉽게 말하면 들어간 구멍하고 나온 구멍. 예. 들어간 구멍이 일단 들어간 구멍과 나온 구멍이 일치하면은 카빈에 의해서 맞은 거고 또 나온 구멍이 너무 크면은 M16에 의해서 맞은 거다. 그렇지. 또 이 카빈총은 약하니까 나오지 않고 이제 속에만 있고 뒤에 사출구가 총이 없으면 들어가서 몸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총탄. 예. 이거는 카빈으로 맞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의학자들끼리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계엄사령부는 거기 시체 검열에 참여를 안 했다.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광주에 있는 조선대 의사들하고 예. 검사들이 직접 예. 검사했고 계엄사는 오해를 안 받으려고 예. 거기는 시체 검열을 안 했다. 예. 여기까지지. 예. 이거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한번 보시죠. 좀 위로 올려가세요. 좀 올리고, 좀 올려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올라가고요. 예. 올라가고, 예. 집안은 이제 한 거고요. 좀 올라가세요. 잠깐요. 여기요. 여기 그때 이성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민 여러분,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대열을 이탈하여 집과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고정간첩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계엄사령관은 전두환이 아니고 이희성이야. 이희성. 이희성 별 4개짜리. 전두환은 그때 별 2개밖에 안 돼. 그 사람이 총계엄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광주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니
즉시 대열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사령관의 명령이다. 예. 경고문 요 밑에 보시죠. 예. 여기요. 요거 제 줄친 거 있잖아요. 소요는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자, 정강훈 목사님, 요거 보세요. 시민군이 공수부대 향해서 앞으로 달라붙을 때 사살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그럼 고정간첩이 아니라면 전 목사님은 처벌받겠죠, 이제. 그러나 고정간첩일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겠죠. 자, 보죠, 다음에.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면을 하고 다녔어요. 예, 복면을 하고 다음에 봐요. 자, 이거 보세요. 복면을 하고 다녔어요. 또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는 고정간첩이라는 거야. 예. 왜냐면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군님 다 내고, 이들 자 보세요. 총 갖고 있는 사람 다 복면을 하고, 여기서 총을 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다 총 들었잖아요. 자, 이게 보세요. 총 든 사람, 복면을 했지요다. 예, 또 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시민군인데, 전부 다 완전 군장을 다 했죠. 다 가릴 건 다 가리고. 이 시민군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 왜 시민군이 광주 교도소를 털라고 덤비냐 말이야. 왜? 거기에 자기들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 동료들을 꺼내야 되니까. 예. 왜 광주 교도소를 집중하여 털라고 하느냐 이거지. 다음에, 예. 제가 많은 자료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사 자료 총서 20권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빈총에, 지난번에 했죠? 칼빈총에 죽은 사람의 맨 밑에 보세요. 28명이에요. 이걸 현재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다 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전체 165명이 죽었는데 칼빈에 의해서 28명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 공수부대가 쏜 총은 M16으로 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흔적이 달라요. 네. 카빈으로 쏜 것은 시민군이 쏜 거야. 그럼 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들 편한테 총을 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또 덩어리에서 어떻게 광주 사람이 시민들한테 총을 쏘아서 맞은 사람이 28명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아까 그런 복면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쏘면서 죽으면서 저거 마치 공수부대가 쏴서 죽인 것처럼 해서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예, 자 다음에 보시죠. 자, 이렇게 한마디. 그러다가 이게 칼빈에서 맞았느냐 M16으로 맞았느냐 해서 정확히 서류가 다 돼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이 총 쏜 거에 대해서 칼빈과 M16으로 맞았다는 글을 다 없애버렸어. 그냥 총상에 맞았다 이렇게 맞았는데 황 박사님이 찾아낸 거야. 예. 이거 보죠 여기. 예. 자 이거를 누가 글을 썼어요. 이것도 광주 5.18 그 자료집에 다 나온 내용을 내가 찾은 거예요. 자 보시죠. M16인가 카빈 소총인가 여기 나와 있죠. 야 여기 보세요. 이에 당시 검시에 참여한 바 있는 빨간 줄이요. 부검 전문의 전호정 교수예요. 조선의대. 전호정 교수는 사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부검까지 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체가 썩어가는 중이었고 게다가 부검을 하려면 검찰의 수색 영장과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따라서 검시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단지 사체의 외형만 보고 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결국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M16은 계엄군의 총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빈은 광주 시민의 총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 교수는 당시 검시를 주관한 검찰이 시민군들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총창의 분류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의사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엄군이 참여 없었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됐다. 예, 자, 다음에 그다음에, 보죠. 예. 자, 이제 건너뛰고 내일 예.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광주 사태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끝나고 난 뒤에 돈을 2억을 보상을 받아서 지금 북한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참 영상을 좀 띄우시죠. 이건 고정간첩 아니냐고. 예. 그거 설명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예.
요거 말고 다른 거. 고정관집이 있었는가, 광주에? 아, 이거 말고. 예, 딴 거. 고정관집이 있었는가, 광주에? 아, 이거, 예, 있습니다. 예, 이거 보죠. 자, 좀 넘기세요. 과연 고정관집이 있었냐? 야, 요거 보세요. 그 위에. 자, 정광훈 목사님 발언 좀 한번 영상 켜보죠. 요거 눌러보세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광주 시민을 폄훼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5월 단체는 전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역 광장에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하며 오히려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부대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향하여 and see that our own 발포를 aircraft 해서 shoot at the 그 흔적이 civilians. 빌딩 벽에 있다. And you see there are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지 알아?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왜곡 발언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앞서가는 시민군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겁니다.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거야. 자기 편을 자기들이. that they 누가? shoot their own side.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예. 5.18 헌법 전 여기까지. 다음에 보죠.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입증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한 윤기권이라는 사람. 자, 1980년대 그때 광주의 대광고등학교인가? 대동고등학교. 거기에 그 송영길 씨랑 같은 학년이었어요. 동창이에요. 예. 요번에 그 광주의 대동고등학교 출신들이 그 코인 사건에 대거 연루가 됐습니다. 예. 그때 18살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윤기권이. 자, 얘가 한 이게 뭐냐면 얘가 직접 증언한 거예요. 윤기권이가 자, 쭉 좀 밑에 올라가세요. 기니까 요거 보세요. 4시경 우리는 다시 법원 쪽으로 갔다. 산수동으로 가는 돌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파출소를 깨부순 기세로 자, 무기 탈취했어요. 자, 우리는 쫓아가 돌멩이와 강목으로 마구 두들겼다. 그 안에 타고 있던 10에서 15명의 경찰들을 인질로 붙잡았다. 경찰들이 인질로 잡혔어. 이 공로 인해서 2억을 받게 됩니다. 2억을 받게 돼요. 자, 다음에. 야, 이 사람이, 자, 윤기권은 그 위에. 윤기권은 광주, 아니, 그 위에. 예. 5.18 유공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죠. 윤기권. 유공자죠. 다음에. 야, 이 사람은 그때 총을 맞아가지고 좀 부상을 당했어요. 총알이 좀 깊진 않고 스쳤어요. 그래가지고 윤기권이가 당시 광주 적시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죠. 자, 다음에. 야, 저기 나오죠? 윤기권 학생 적시자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다음에. 자, 야, 이 사람이 윤기권이 자, 바로 2억을 받은 다음에 1991년 3월 달에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더 위로 올려. 더 위 사진을 위로 예. 올려봐. 김일성 바지 달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북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고 이렇게 냈죠. 보상금을 여기 있죠. 당시에 62년생으로 54살이고 송영길과 고교 동창인데 수령님 품에 안긴 지 36년 만에 70대 노인처럼 돼 있다. 북한 방송이죠. 예, 2억 받고 갔죠.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북한에 산다는 거지. 예, 북한에 살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아까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예. 할아버지가 내려온 것은 이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얘들을 고정 간첩 만들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그렇게 대부분이 아까 할아버지가 임실이 고향 있잖아요. 전북 사람들이 고정 간첩이 여러 명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자, 다음에 윤기권만 그때 간 게 아니라 강대승, 지용준, 리선필, 김건애들도 그때 북한으로 넘어갔죠. 자, 보죠. 한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자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광주 항쟁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료만 갖고 우리끼리 진영 논리에서 판단하게 되니까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 이게 민주조선 1999년 3월 1일에 나온 자료죠.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남조선의 광주 현대극장 비서관이었던 윤기권 동포가 공화국 북반부로 의교. 맞잖아요. 그쵸? 예, 거기 있잖아요. 강대승, 지영준, 이선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다. 딱 나오잖아요. 자, 다음에,
자, 지용준. 그럼 지용준이 갔는지 안 갔는지 북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 애들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탈북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보세요. 자, 다음에 좀. 아니요. 위로 다시. 예. 자, 여기서, 자, 중앙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지용준이 월북했다는 것을 그때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신문과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럴 때는 이게 거의 맞는 거예요. 자, 보시죠. 예. 당시 이제 광주일보 쪽에서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4일 월북한 것으로 보도한 지용준 씨는 지난달 고향이 전남 고흥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 윤기건은 전북 정읍. 다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정가침이 많은 거예요. 아까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 전혀 안 된 사람들 다 오픈했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계속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지 씨는 지난해 9월 이 호텔 종업원, 자, 무등산 온천 관광호텔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야, 여기에 사표를 종업으로 채용됐지만, 예, 이 호텔 노조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다 지난달 10일 사표를 내 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들이 이렇게 고정간첩들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하나의 증표죠. 자, 다음에. 자, 중앙일보. 그쵸. 그대로 나온 거잖아. 아까 중앙일보. 예. 다음에. 예, 보시죠. 자, 이선필. 통일뉴스 2002년 4월 19일자에 의하면 이선필이 승용차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어요. 아까 이선필 나왔잖아요. 리선필로 나왔죠. 자, 이것도, 자, 통일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통일뉴스죠. 예, 월 납북자 평양방송의 대거 출연. 밑에 보세요. 빨간 줄. 예, 92년 2월 202 승용호를 몰고 의거했다는 이선필 씨는 도시 경영부문 기사 같은 같은 해 8월 일본 유학 중 월북한 김용희 씨는 이렇게 해서 소개됐다. 북한 방송이 월북한 걸 소개한 거죠. 다음에 봐요. 자, 광주 노동자 봐요. 고정간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북한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자, 이 신문이 1980년 7월 17일이요. 광주 사태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때 죽으면서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의 목까지 합쳐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불러다오. 광주의 한 노동자가 아들에게 당부. 야, 이쪽 빨간 줄 보죠. 그는 또한 아들에게 김일성 장군님을 대를 이어 해와 달이 닿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에게 충성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타일렀다고 한다. 예. 고정간첩이 아니에요. 고정간첩일 가능성이 많죠. 예, 다음에 보죠. 다음에 광주의 천도교들. 자, 1981년 7월 14일 민주조선 신문이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온 민중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광주의 종교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표시. 종교인들도 간첩이 많이 있는 거죠. 다음에, 예, 광주 대학 교수들이에요. 자, 봐. 조금 위로. 예. 통일현명당 목소리 방송이 전한 데 의하면 광주 시내 대학 교수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열렬히 지지 활동하고 있다.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고려 연방제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거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다 신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죠. 그렇죠? 예. 예. 여기 보세요. 참 이게 통일형법과 여기 하면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최근 김아무개 교수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아무개 교수와 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국 통일은 반드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한 방안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광주 시내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방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간첩 중에서 여러 명이 광주에 있는 조선대나 전남대나 여기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자, 예. 이제 이어서 내일 또 하고. 아니, 요거 하나, 거의 끝났어요, 목사님. 하나, 몇 개, 요거만 하나 있어요. 거의 끝났어요. 예, 다음에. 예, 요거 하나, 여기 하나, 또 하나. 손행침 학생이 있어요. 요거 보세요. 한 여학생이, 광주의 전남대 여학생이죠. 손행침이라는 여학생이 광주 교도소에 위대한 수령 동지의 신년사를 걷다 넣어주는 거예요. 전남대 여학생이. 다음에. 자, 김일성 찬양 쪽지가 또 투표소에서 발견이 돼요. 예, 이거 보세요. 자,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만세. 광주의 한 투표소에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정을 표시한 글 쪽지가 출현했죠. 다음에. 예. 자, 북한은 전쟁 맞아 중앙개혁 교양관 여기에 2명 보세요. 자,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올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올려주세요. 자, 요거,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1989년에 정규진 박사가 또 월북했고, 다른 한 사람은 훈구 씨인데, 서강대학교 다니고, 우리나라 군대 카츄샤를 제대하고, 바로 월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고정 간첩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한번 이거 틀어보세요. 길지 않아요.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이제는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남조선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이 봉기자들의 그런 영웅적인 투쟁에 대해서 그리고 미제의 광주 비호와 상황을 사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받은 광주 전두환 상황. 군사 다 전시가 됐어요. 부장이 이 봉기자들을 얼마나 그 야속으로 탄압하고 학살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마 보고 또 들은 이야기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중앙계급교양관에, 예. 다 광주와 관련된 그런 사진이 다 게시가 된 거예요. 37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대리점은 이제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주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원이었었어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원. 자꾸 유지하려는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1979년 10월 26일 이 박정희 역도가 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살된 이후에 남조선에서는 그 민주 세력이 아주 장성한 반면에 반대로 유신 잔당들은 몹시 그 위축 고립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극도의 그 위기를 그 느낀 미제는 저들의 그 충실한 주구인 그 전두환 놈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이 식민지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요거 하나만 봐요. 목사, 요거 서강대 나온 거, 요거 다 됐어요. 요거 하나만 보죠. 예. 다시 클릭해 주세요. 요거. 짧아요. 굉장히 짧아. 조작된 것이 바로 1979년 12월에 있은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12.12 숙군 쿠데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서강대학교에 다니다가 괴뢰군에 징집돼서 미군 무대에서 카투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때가 1983년 가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여기까지요. 미군 무... 이 두 명이 다 바로 군대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갖고 다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는 거죠. 고정 간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들이. 자,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간첩을 잡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 10몇 명 잡았나? 그러면 그게 다 잡았을까? 그런 지금 잡은 사람의 숫자하고 지금 아직 못 잡은 숫자는 내가 볼 때 99%는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도 고정 간첩이 꽉 찼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이 국가를 새로 정돈하려면요. 국가를 바로 정돈하려면 어제도 내가 황교안 기자님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황교안 목사님이 정강 목사하고 대화 좀 해보라고 왔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복음 운동만 하지 왜 정치 운동을 왜 하느냐. 날 보고
만약에 목사님이 복음운동만 했으면 대한민국이 이미 기독교 나라 됐다. 목사님이 괜히 가문운동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교회 욕먹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 난 솔직히 이재명 찍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1번인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죠. 목사님이 이것만이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이제 기장측인데, 기장측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이 한두 명 뿐일까요? 그래서 나라가 위험해졌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시점은 정치인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의힘 정당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지금 대통령 딱 한 사람만 바뀌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간첩들을 완전히 뿌리째 다 뽑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도록 강화문은 일어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 힘이 있겠어요? 뭔 힘이 있겠냐고. 언론들이 뭐 말만 하면 그냥 윤석열 욕하고 말이야 하는데 뭔 힘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도 1640만도 이제 대통령 만들어 놨으니까 다 된 줄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가 다 일어서야 돼. 일어서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일처럼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 그 다음에 또 276 모든 조직들은 지난주에 돈이 10만 원 준다니까 더럽게 왔어. 내일은 돈 없어 줄게. 내일 오는 걸 보면 알아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총동원하여 거의 10,000명 가까이 올 텐데 와서 우리가 작전회의를 다시 해서 빨리 우리는 자유마을을 완성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간단해요. 자유마을 한 마을당 한 마을당 5,000명만 서명 받으면 2천만 명이 서명이 돼요. 그 5,000명을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려면 안 되지. 마을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해서 내일 우리가 집회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3년 안에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